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종부세하고 또 관련된 어쨌든 뭐 투자라는 게 세금, 뭐 세전하고 세후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다 보니까 종부세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종부세 관련돼서는 또 여러 의견들이 좀 많고 이견이 많은 그런 사안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그 종부세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부터 뭐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부세 관련돼서 뭐 시장에 대한 뭐 영향 또는 이게 뭐 정책의 방향성 뭐 이런 거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두 박사님부터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민경제정책연구소에 이제 있는 두성규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방송에도 여러 번 참여를 하고 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만 종부세와 관련되는 부분은 참 우리가 작년에도 그걸 납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그런 분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만 출범하자마자 사실은 이제 양도세 중과 문제하고 종부세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그나마 성과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고 그 부분들은 아마 올해 어떤 이제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상황에서는 올해 말에 아마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 종부세 부담과 관련해서 굉장히 현격하게 부담도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면세 범위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쪽에 아마 성과가 나름대로 성과라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종부세와 관련해서 그것이 거의 다 완성됐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이 종부세 자체의 존폐 문제라든지 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여전히 중과의 가능성 부분들이 남아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조세 부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과중되던 측면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의 개선을 위한 현 윤석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속속들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이야기인데요.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세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계산법을 보면 공시가격이 첫 번째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다음 공시가격에서 이제 공제금액을 빼주죠. 공제금액은 상향 조정됐습니다. 공시가격은 사상 최대로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자, 공제금액은 상향 조정됐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작년에 95%에서 올해는 이제 80%가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아니죠. 작년이 60%였죠. 네. 60%에서 85%로 이제 80%로 올라가게 되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요. 뭐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긴 해요. 왜 다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올라가느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고 한다면 이게 아마 MB 정부 때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마 도입이 됐는데 약간 부담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퍼링 역할을 좀 해주는 건데 그냥 적용하게 되면 세부담이 크니까 곱하기 80% 정도 해가지고 과세표준의 80% 정도로 낮춰주는 역할을 해줬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올렸죠.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85, 90, 95, 100%까지 올렸다가 이제 작년에는 이걸 왜 내려줬냐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그 정부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거고요. 국회 통과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시가격을 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율을 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최대로 낮춰서 60%까지 인위적으로 낮춰준 거고요. 올해는 공시가격, 세율 뭐 전체적으로 공제금액 다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다시 원래대로 80% 수준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올해 종부세 세 부담은 작년 한 절반 정도? 절반에서 한
70에서 한 50%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사실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 과세 논란이 있잖아요. 아니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지고 간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집 살 때 취득세 내고요. 집 팔 때 양도세도 내고 또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냈는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논란이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종부세가 폐지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종부세는 국세잖아요. 우리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지방세. 그러니까 우리 뭐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나 고양시나 남양주시가 가지고 가는 거고, 양도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데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긴 하지만 약간 지방세 성격도 좀 있어요. 왜?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걷어들여 가지고 지자체로 많이 교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아. 이게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하고도 관계가 얽혀 있고, 사실 제가 정부라도 들어오는 돈인데 이거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좀 어렵겠다. 그래서 과도한 세부담을 낮춰야 되는 거는 맞지만 폐지까지 기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약간 현재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에도 어느 정부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이 조세 제도의 문제가 저는 밸런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우리가 거래세라고 하고요. 재산세, 종부세를 보유세라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거래세가 좀 높았죠. 취득세가 높고 양도세가 높은 대신에 보유세가 낮은 나라였는데, 뭐 외국에는 이제 보유세가 높은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종부세라고 해서 이제 보유세를 올렸단 말이에요. 올리면 사실은 거래세를 낮춰줘야 되는 게 맞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둘 다 올려버렸죠. 재산세, 보유세를 다 올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은 출구가 막히게 되고 매물을 내놓지 않으니까, 사실 집값이 2019년, 2020년, 2021년 많이 올랐는 배경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왜? 집값이 물론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세금 부담 때문에. 종부세는 부담스러운데 양도세가 중과세 적용되면은 최대 75%, 지방세까지 82.5% 적용이 되니까 감히 팔 엄두가 안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택 시장이 이제 좀 안정되는 분위기잖아요. 많이 폭락했다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폭등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둘 중에 하나는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보유세를 내리면 거래세는 좀 뭐 살짝 올려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반대로 가든지 보유세냐 거래세냐를 정부가 좀 선택을 해서 이제 좀 방향성을 좀 명확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르면 둘 다 올려버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둘 다 내려버리니까 항상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밸런스 조절을 좀 해주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 이런 기회에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서 소장입니다. 저는 그 건축가로서 오랫동안 살아서 그런지 그 공시 가격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현재 신도시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도 내야 되고 공시 가격도 당연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보유세도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평 뉴타운이나 그 유래 신도시 같은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나라에서 투자되는 돈이 많습니다. 그 은평 뉴타운은 제가 보상가가 한 800만 원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유래 신도시도 한 800만 원 선이니까 제 머릿속에는 서울 땅값이 1억 간다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 이거는 좀 거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재산을 보유하는 데는 신도시에만 가서 받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신도시에서 투자된 금액이 결국은 그 땅값을 계산할 때 기준을 잡거든요. 최소한 거래가 100만 평이 돼야 됩니다. 100만 평이 은평 뉴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이명박 시절에 그 정권 시절에 은평 뉴타운을
한 800만 원 정도 보상해주고 100만 평을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나머지 구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은 강남 가격을 강북도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부로 팔고 집이 안 팔려서 전세입자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거기 메꾸는데 상당히 고생하다가 돌아왔었어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러냐? 결국은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뭐 이런 보유세가 구도시에서는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땅값이 재산세예요, 사실은. 서울에는 그 땅값이 평균적으로 1억 이상 간다 그러고 강남은 뭐 2억 간다 그러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명심해야 될 게 서울 땅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 1억 간다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저는 항상 기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땅값 수도 서울은 평당 1,000만 원이 정상이다. 그리고 가장 싸게 들여서 도시를 만든 게 해동신도시다. 해동신도시는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 3.3제곱미터당. 판교는 300만 원이고요. 분당도 한 100만 원 선에 옛날에 물어줬고 일산도 한 100만 원 선. 그렇다면은 땅값이 세월이 막 오른다고 그냥 비싸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20년 전으로 돌아갔죠. 그러면 다른 것도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업이 건축가로서 항상 그 나라가 간섭을 하는 거죠. 내 재산에. 땅에 대해서만 종부세나 공시지가를 가져가고 세금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신도시만 받으라 이거죠. 구도시는 은행에 가서 그 융자해달라고 가보면 5년이 넘으면 그 단독주택을 그 물건으로 취급 안 해요. 그냥 보상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감정을 했을 때 약간 쳐주는 거지. 은행에서 융자해줄 때 있잖아요. 땅 한 평에 뭐 현재 시세가 얼마냐? 그 2천이 나면 2천만 원에 그 반은 해주겠다.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은행에서 지정하는 감정가가 현재 부동산 그 정보고 부동산 시세, 그다음에 거기에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냉정하게 보면 서울 시내에 있는 그 20년 넘은 집들은 재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왜 제가 신도시만은 그 재산세, 보유세가 그 정당하다고 보냐면 기반 시설을 LH에서 하거든요. LH에서 그렇게 없는 동네를 만들다 보니까 빚이 수조 원이에요, 지금. 제가 살림도 해보니까 결국은 나라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라의 살림을 대신해 주는 게 한전, LH, 토지공사 뭐 하여튼 이때까지 공사라고 뒤에 붙은 거는 전부 적자예요. 이번에 그 전세 빌라 뭐 사기 이런 것도 LH에서 다 물어줄 수 없어요. 개인이 진 빚을 어떻게 나라에서 갚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업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게 도대체 그럼 경제는 뭐냐 이거 경제는. 경제라는 거는 정말로 가장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세금을 받아서 나라를 살림을 하는 거죠. 근데 기왕이면은 신도시에만 적용시켜라 이거죠. 제가 정치는 안 해봤지만 서울 시내에 있는 헌집, 오래된 마을, 그리고 개발되지 않은 그 미재가 개발지 그런 데는 그 개발된 이후에 종부세나 뭐 세금을 좀 높이고 나머지 구도시에는 세금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 쓰지도 못하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땅값이 100만 평 이상 거래된 게가 두 군데, 송파와 강북에 있는 은평 뉴타운인데 송파는 한 300만 평 되는데 그 중에서 성남이 한 3분의 1, 또 광주시가 하남시가 3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어떤 부동산 뉴스에 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서울 땅값은 1,000만 원이에요. 그걸 1억 주고 사서 뭔가를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재건축이나 지역조합 모든 분야에서 그 건설회사나 아니면 시행사가 5천만 원, 1억을 주고 돈을 남기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같이 금리가 비싼 데다가 PF가 일어나지 않고 이러면 오늘까지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살아남죠. 그러니까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 가시든가 아니면은 신도시에 가서 너무 거리가 멀고 어려우면은 나홀로 아파트가 차라리 나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 부근에 나홀로 아파트가 가끔 있거나
그러니까 기린처럼 높은 건물 있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높은 건물이 있으면 다시 그런 건물이 앞으로 10년 동안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예측하는 거죠. 제가 물론 원룸으로 시작해서 제 인생 40년을 부동산으로 보냈지만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꿈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허구한 날 뉴스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밀려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콘크리트가 50년까지는 튼튼하게 잘 버팁니다. 근데 50년 지나면 다시 망가지는 거예요. 그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오늘부터 서울에 내가 땅이 몇 평 있나 30평짜리 아파트 짓는데 땅이 10평 됩니다. 10평. 땅 10평 가지고 있는 분은 돈을 한 1억 정도 가지고 계신 거다. 1억. 근데 그 1억이 언젠가 개발이 되면 10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세금은 새로운 신도시 집만 세금 계산하고 오늘 이후로 아주 오래된 집들은 세금에서 정부에서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헌집 주인들이 한번 모여야 돼요. 쓰지도 못한 헌집을 가지고 계속 세금을 매긴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서울의 집은 그렇게 평가하고요. 지금 지방도시는 인구가 줄어가지고 1년에 뭐 우리 고향 단양만 해도 1년에 300명이 죽는데 태어나는 사람은 3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우리는 점점점 설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있다면 서울에 있는 빈 땅 한 5평, 10평 그거 사놓으시면 희망은 있습니다. 근데 싸게 사야 되겠죠. 제가 이 세금 얘기만 나오면 제가 60년생 중에서 아마 세금을 가장 많이 냈을 거예요. 제가 그 국세청 조사도 한 여러 번 받아보고 근데 도대체 떼어먹을 수 없는 게 세금이에요. 근데 나중엔 일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아요. 이게 대한민국이고 부동산 세금은 어쨌든 누군가는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래된 집은 세금에서 빼줘라. 땅만 세금을 매겨라 이걸 땅만. 그게 현실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김인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부세 관련된 이슈는 법적으로도 항상 이제 다툼이 많았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원이라던가 뭐 헌법재판소에 여러 번 올라가서 판단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위헌 결정을 받거나 뭐 그렇게 되진 않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쟁점은 사실 이게 미실현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제 뭐 팔거나 금전으로 어떻게 환산을 한 상태도 아닌데 이거를 계속 이제 납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소득이 적은데 재산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또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징수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 종부세를 걷어가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제 한 번도 위헌이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실무에서 봤을 때는 이 종부세 부담이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를 굉장히 많이 올렸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그랬었는데 이게 양도세도 같이 올리다 보니까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역대급으로 증여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그런 현상들도 발생했었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에 전세 사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종부세를 많이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소득이 계속해서 창출이 안 되는 세대들, 그래서 20대 영끌족이라던가 아니면 60대 이상 노인분들 그리고 법인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중과세가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종부세 체납률도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보다 한 1.5배 정도 늘었고 60대 이상은 뭐 21% 정도 이제 늘어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40% 정도 늘었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체납이 많은데 이게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체납이 되면 그 집 자체가 이제 공매에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종부세를 마냥 계속 올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하나 또 이슈가 있는 게 1+1 분양이에요.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재개발 재건축은
그 지역 내, 그 구역 내에 어떤 주택을 갖고 있어도 한 채만 이제 새 아파트로 분양을 받으시는 게 원칙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크다라고 하면은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원래 한 채를 갖고 있다가 두 채가 돼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다주택자가 돼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반포, 뭐 일주공 이런 데 잘 들어보셨을 텐데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두 채 받으면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종부세 부담 때문에 오히려 이거 취소하고 다시 한 채로 받게끔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원래 한 채였으니까 두 채를 분양받더라도 한 채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행정법원에서 다퉈졌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다주택자로 보는 게 맞다 이런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또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박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종부세 이슈가 되는데 이 이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 종부세를 통해서 또는 뭐 세금을 좀 올려야 된다, 낮춰야 된다 그런 뭐 의견을 주시고 그 의견에 대해서 왜 그런 이유를 주시는지 또 의견을 주시는지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만 하고 2차전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리 김인만 소장께서부터 시작해서 소개하고 이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까지 하시면서 저는 이제 언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오나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제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실무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은 국민의 의무로서 우리가 이제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시피 조세 부담에 이제 납세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개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물론 뭐 국가에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정부에서 어쨌든 납세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이나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보게 되면 종부세가 언제 생겼을까요? 아마 아실 겁니다.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념 편향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스며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굉장히 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법에서 이제 별도의 종부세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과되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에 대한 이야기만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을 뿐이지 사실 폐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위헌 심판도 제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이 조세에 대한 즉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그 부담률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 집권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민들의 조세 부담, 즉 이 부동산 관련된 조세 부담을 자산의 1%까지 부담시키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두었는데요. 그게 너무 과잉으로 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저기 국민의힘당에서 유경준 의원이 이제 자료를 발표한 OECD 쪽에서 우리가 이제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는데 중앙일보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해서 자산세, 그러니까 자산 속에는 꼭 부동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동산이라든지 다양한 뭐 자동차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자산의 구성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70%가 부동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부담으로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이 2020년 기준입니다. 드디어 OECD 회원국들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탑이 됐습니다. 탑.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조세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그 부동산 관련돼서 많은 이익은 누리는데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고 이야기해 왔던 게 드디어 OECD 회원국들 가운데 1위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그 속에 양도소득세 조금 전에도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해서 개인 양도소득세 비중도 한국이 탑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해서 굉장히 거래세든 아까 보유세든 간에 굉장히 이제 부담이 커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부세를 만들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을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종부세 폐지 쪽에 저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선이 아니라 폐지 쪽에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종부세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을 대비해서 그 당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느냐. 종부세는 국세고 우리가 재산세는 똑같은 보유세지만 지방세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것이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근거 법령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호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종부세를 내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거기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종부세를 부과할 때 기존에 낸 우리가 재산세는 9월 달에 내지 않습니까? 종부세는 12월 달에 부과되고 그래서 9월 달에 낸 재산세는 모두 다 공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은요, 뒤에 계산법을 굉장히 복잡하게 산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9월 달에 낸 재산세를 12월 달에 종부세 부과할 때 전액 다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을 딱 해봤거든요. 한 3분의 2 정도밖에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뭐 안에 복잡한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많이 가는 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점, 그리고 아까 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것도 부과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또 보면은 이번에 이제 사실 또 이제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줄여줬죠. 그래서 공제를 많이 이제 기본 공제를 많이 해주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제 1인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기본 공제가 지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당초에 9억에서 11억으로 됐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12억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일반 개인은 우리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당 6억 원으로 이제 했다가 지금은 9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으로 아마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9억씩 두 번 공제를 받게 되니까 합해서 18억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1인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 가지고는 아마 부담을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율과 관련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율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규제 지역도 다 풀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종부세는 이번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이상의 경우니까요. 지금 규제 지역이 남아 있는 데가 있죠.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그분들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해서는 세율은 많이 내렸습니다만 그쪽에 중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세율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중에서 특히 법인 형태로 해서 아주 소액의 어떤 다수 주택을 가지면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다고 해서 법인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얼마죠? 0원입니다. 기본 공제를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 1인인 경우에도 다양한 단독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본 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중과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25억 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총 부동산 금액의 25억 원 이상,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해가지고 다 적용해가지고 25억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많이 세율이 인하됐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제법 아주 뭐 다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종부세와 그다음에 아까 왜 재건축에만 초과이익 환수를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보면은 별도로 부과하기가 기존의 어떤 논리로서 쉽지 않으니까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단행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부세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저는
일단 시장을 교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종부세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은 재산세와 저는 종부세는 어차피 같은 성격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종부세에 해서 세수를 거두게 되면요, 지방의 그 어떤 지방 교부와 같은 그런 성격으로 해서 결국은 재산세 하는 지방 정부에 돌아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이 탄생 자체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서 탄생되지 않았나. 그리고 재개발은 괜찮은데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를 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뭐와 또 연관되느냐? 아마 일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특별법에 새롭게 내용을 넣지 않으면요, 아마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한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되는 것이 사회 문제화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태생 자체가 기형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또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원인 제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부동산 질서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정상화돼야 되는데요. 정상화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면 시장 경제 원리에 저는 보다 충실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 기본 질서를 침범하거나 훼손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여러 가지 형사사법 제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처벌이 돼야 되지만, 단순히 투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과도한 규제를 설정하거나 혹은 강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기본적인 정상화에 방해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부의 어떤, 그다음에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내년에 국회 구성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지를 아마 앞으로도 향후에 감시하듯이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종부세가 뭐 작년하고 지금하고 좀 무게감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뭐 앞으로 부동산 시장 트렌드 아니면 뭐 투자 뭐 이런 거 어떻게 갈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고 있어요.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 이야기 잠깐 하면 작년이죠. 작년 10월, 11월, 12월, 올 1월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죠. 거의 폭락 수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불과 4개월 만에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서 이제 무조건 오른다, 대세 상승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일시적인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왜 냉정하게 좀 봐야 되냐라고 생각한다면, 자, 우리가 거래량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작년 10월, 11월,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0건 정도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근의 거래량을 보면 2,000건에서 3,000건 사이고요. 아마 지금 4월 거래량을 보니까 3,000건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 10월, 11월, 12월하고 비교해 보면 한 3배에서 4배 정도 거래량이 늘어났고요. 또 우리가 거래가 좀 많이 했던 영끌 시절 2020년, 2021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가 한 5,000건 정도 됐었거든요. 5,000건. 가장 많이 될 때가 15,000건까지 됐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해 보면 한 반토막 수준이죠.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 11월, 12월 떨어졌던 게 저는 굉장히 좀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다.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1차 하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집주인들과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간의 마음이 사실 다르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자, 내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급매물로 집어던질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수자들은 최대한 저렴하게 사고 싶죠. 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게임이 우리 풀지 못하는 숙제처럼 계속 이어지는데, 2015년에서 2021년은 사실 집주인들이 이겼죠. 줄다리기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이긴 게임이라면, 최근은 조금 양상이 달라졌어요. 근데
최근에 폭락한 거는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는 거죠. 과다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금리가 너무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놀란 마음에서 떨어졌는데, 어떤 분들이 급매물로 내놓았느냐. 다수의 집주인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고요. 일부 어떤 경우냐, 전세금이 떨어지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 그 다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받은 주택들 폭파시키는 경우, 야 동생한테, 야 네가 가져가고 상속받고 나한테 돈만 줘. 동생이 나도 다주택인데 부담스러워. 서로 싸우다가 그냥 헐값에 급매물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들. 세 번째는 이혼해가지고 재산 분할하는 경우들. 이런 급매물들이 거래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 특이한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거래가 안 되는데, 그럼 다수의 집주인들은 뭘 믿고 버티느냐? 아직은 그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더 오른다라는 희망이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 보유세. 이제 보유세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부담스럽고 공포스러웠는데, 사실은 올해는 한 반토막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뭐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이제 더 이상 보유세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부동산을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죠. 다른 이유,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 파는 거지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주인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약간 용기를 가질 만한 지금 힘을 좀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긴가민가하죠. 지금 들어가야 될까?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급매물들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된 급매물을 사는 거는 괜찮은데, 최근에 10%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 제가 어제였나요? 어젠가 엊그젠가 어제였네요. 요즘 깜빡깜빡 하는데, 어제 제가 송도 갔다 왔거든요. 인천 송도 현장 임장 한번 다녀왔는데, 송도도 사실은 뉴스를 보면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반토막이 난 게 아니에요. 그 바다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 같은 경우, 조망권이 나오는 아파트는 당연히 한강 조망 나오면 비싸잖아요. 조망권이 나오는 아파트가 2021년 최고가로 거래된 가격하고 조망권이 나오지 않은 뒷동의 아파트가 작년 12월에 거래된 가격을 비교하니까 이게 반토막 50%가 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40% 정도, 서울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정도 떨어졌다가 최근에 마이너스 30% 수준 정도로 조금 회복을 했고요. 집주인들이 매물 회수하고 조금씩 호가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최근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집주인들이 굉장히 좀 버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졌다.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대세 상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2, 3년 정도는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좀 거듭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당연히 우상향하죠. 5년, 10년 정도 생각하고 뭐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걱정도 하지 않는데, 우리 2030들 자금력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연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을 사야 되느냐, 몇 년 기다렸다가 사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라면 초조한 마음에 조급증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내년이 될지 3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차 하락 한 번 더 있을 것 같고요. 2차 하락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대세 상승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폭락론자도 아니고 폭등론자도 아니고, 아니 7년 올랐는데 6개월 조정되고 다시 또 대세 상승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7년 올랐으면 3년 정도는 조정되는 게 정상인 것 같고, 지금 꼭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오히려 서초구 강남구보다는 송도나 동탄이나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 떨어진 우리 저수지 이론이 있잖아요. 외곽 지역들이 먼저 떨어지고 중심지는 늦게 떨어지거든요. 저는 2차 하락이 만약에 2, 3년 후에 2차 하락이 오면 오히려 덜 떨어진 과천이나 판교나 서초 강남구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버티다가 사실 세금 부담이 다가 아니거든요. 한번 급매물을 내놓을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그때가 2차 바닥이 오면 다음에 상승장이 온다. 그때는 송도, 동탄보다는 오히려 하락폭이 큰 핵심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보고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세금 부담은 굉장히 완화됐기 때문에 당분간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팩트 인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 이제 김 소장님하고 제가 굉장히 친합니다. 친한데 이제 시장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포인트를 많이 두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뭐 유튜브든 방송이든 간에 이제 아마 일반적인 폭락론자 분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도 있고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이번 주 주간 동향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매주 살펴보실 거예요. 목요일마다 이제 오후쯤 되면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된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저는 많은 이제 미소를 짓게 했다, 기대감을 많이 갖게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 주에 보시게 되면은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그 한국부동산원의 상당히 보수적인 그러한 조사에 의해서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01%입니다. 마이너스 0.01%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제로라는 얘기죠.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는 이미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향후 미래 시장 혹은 향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씩 갖게 됐구나. 그래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부분도 이제 정점 이번에 연준 의장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5.25인 정책 금리는 아마 미국의 금리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의 역대 최고 그 간극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아마 최고 정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미국 쪽에 있어서도 그 경기 침체라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향후에 다가올 그쪽에서도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추가적인 그 인상보다는 이제는 하락이 언제쯤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금리 인상, 그건 고금리라는 그 부담으로부터는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은 벗어난 분위기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김 소장님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택을 보유하는 데 대한 부담은 이번에 아마 올 연말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부담이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대충 산정을 해보면요, 개인마다 좀 차별이 되겠지만 전년도에 부과받았던 종부세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혹시나 조금 가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올해는 전년도 대비해서 부담률 자체가 공시가격 인하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세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저는 한 전년도의 6분의 1 정도 수준 이하의 부담 정도로 아마 그칠 것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이 서울뿐만 아니라 제가 참 눈여겨본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인데요. 수도권에 어디냐면 조금 전에 설명도 좀 나왔습니다만 인천 지역입니다.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에서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사실은 인천은 향후에서도 한 3년간 여기도 지금 공급 물량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분양에 대한 우려들도 상당히 많았던 곳인데 오히려 이번 주의 경우에는 인천은 0.03%로 상승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02니까요. 사실 이 부분도 지금 하락에 대한 그런 어떤 느낌들은 많이 지워진 상태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종시 2년간 끊임없이 하락을 했죠. 정말 실질적으로 뭐 반토막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주에 0.22% 오르면서 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은 한 주 한 주의 변화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샘플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한정적인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인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수자나 매도자나 그 모두가 거래 심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가격 부분에 대한 변동률만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아까 제가 저 심리라는 단어를 자꾸 쓴 이유는 수요의 변동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매수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나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 하면 적극적인 매수 행위로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런 측면들을 보면서 시장이 뭔가 매수 심리가 상당히 회복을 보여줬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다른 한편에서 공급 측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수요 쪽만 이야기를 하면서 투기 수요 문제라는데 이런 쪽만 치중되어 있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집을 공급해 줄 사람은 꿈도 안 꾸고 있는데 거기 살 사람이나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아파트의 미분양 리스크도 커지고 지금 부동산 PF 쪽의 위험성이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실적이 올해 4월까지 1, 4분기가 지났죠. 1, 2, 3, 4, 4개월 올해 3분의 1이 지난 시점에서 당초 계획 물량의 몇 프로만 소화되느냐? 29%밖에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고요. 지금 분양 실적 자체도 작년 말에 5만 한 5천 가구를 갖다가 공급하겠다, 분양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4월까지 분양이 얼마 됐냐? 71%가 감소한 15,000 가구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가 사실 작년에 우리가 270만 호를 5년간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죠. 지금 금융시장 부분에 있어서 건설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 제한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분양가 상한제 부분에 그동안 제약을 많이 받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현재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공급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단순히 가격의 변동폭이나 수요자들의 그 심리 부분뿐만 아니라 공급 쪽의 사이들도 상당히 항상 보면 외면되어 있는 이 사이드를 갖다가 제대로 봐줘야만이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불안정한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느냐, 시장이 아니면은 공급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수 심리는 회복되는데 공급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물건은 모자라다 보니까 가격은 희소성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압박 요인들이 굉장히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앞으로 평가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인 결론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최 소장님, 이 종부세 이렇게 저번에 올랐다가 올해는 또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데 뭘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오를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장하게 말을 하고 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제가 할 것도 다 해버리고. 근데 제가 보는 시장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거는 일단 지금 저는 그 송도 송도의 예찬 논자죠. 제가 한 20년 전에 송도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피스 하나 분양하는데 1억이 피가 붙었는데 나중에 3년 후에 가보니까 빵원이더라고요. 근데 송도를 보면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제가 뉴욕을 가보니까 맨하탄하고 송도하고 똑같이 닮았더라고요. 제가 그 인천대교를 이렇게 달려서 송도를 바라보면 야, 대한민국에 저렇게 멋있는 동네가 있나. 국제학교도 들어오고 거기 또 대학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저는 머릿속에서 저는 그 송도의 인천대교에서 바라보는 첫 번째 동 제가 이름도 적어놨습니다. 이제 그 동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송도가 가장 정확한 그 거품이 없어요. 그냥 정상적인 가격, 우리나라 아파트의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그런데 그 송도가 사실은 그 신도시를 처음 만들 때는 아무도 그거를 예측하지 않았어요. 제가 송도 예찬론자로 말씀드린 거 중에 하나는 일단 영종도가 동값어치가 있어요. 영종도가 지금 저 인천대교나 아니면 영종대교 두 개가 7조 원이니까 영종도 공항 또 생기고 결국은 인천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안 좋고 인천에 누가 산다 그러면 저는 친구로 안 지내고 그랬어요. 완전 희망이 없으니까요. 근데 송도만큼은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시다. 공원도 잘 돼 있고 여러분들도 송도가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송도 시내에 있는 그 공원 한번 가보시면 야 역시 대한민국에 이런 신도시가 있나. 그리고 맘먹은 바다를 볼 수 있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저는 강원도 양양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동해안을 바라보는 동해안 아파트, 그다음에 송도에 있는 아파트 두 가지 아파트가 마지막 남는 그 우리나라의 투자처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뷰의 시대가 왔어요. 이게 뷰가 없으면 돈이 안 돼요. 압구정동 왜 인기인지 아세요? 뷰가 강남의 그 강변을 다 볼 수 있는 그 같은 강남이라도 현대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하는데 거기 뭐 평당 2억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 사실은 지금 대치동이나 저기 뭐 대포동 이쪽에는 강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바다 뷰를 보는 게 해운대, 그다음에 두 번째 송도, 세 번째가 양양,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지금은 인구가 5천만 명 중에서 경기도가 2천만 명에 살고 있거든요. 서울이 1천만 명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부동산에 그 뭐 공돈이 좀 생기시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데 어디가 사냐? 뭐 동탄 신도시, 뭐 그 과천 신도시, 뭐 광교 이런 거 아니고요. 사실은 홍도가 굉장히 원가가 많이 들어간 도시예요. 그래서 송도에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고, 속마음이고, 저는 월세라도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뭐 별장처럼 쓰는 거죠, 뭐. 그리고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뷰가 없으면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동네는 그 경기도에 그 2천만 명이 사는 집 중에서 최근에 경기도가 보니까 서울이 한 달에 2천 건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경기도에서 한 달에 한 6천 건에서 7천 건, 서울에 한 3배가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대부분 보면 5억짜리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 뭐 특례 보금자리 주택 해가지고 무조건 한 사람당, 한 가족당 5억을 빌려줘요. 아무 조건 없어요. 이게 36조 원을 푸는 건데,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그 6조를 푼다 그래갖고 제가 MBN에서 뉴스한 적이 있는데, 그때 6조가 엄청난 돈이었는데 지금 36조 원을 풀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증거예요. 이미 폭락한 건데, 그 암 환자에 걸린 사람을 잠깐 주사 놔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거죠. 이거 국민들이 만약에 아시면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려면 뭐 속초 바닷가나 양양 바닷가, 송도 바닷가, 해운대 바닷가 이 정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돈이 없으면 집을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닷가 뷰를 보시다가 결국은 평생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 주변에는 그 모두 이제 그 월세 집으로 돌아설 거예요. 왜냐하면 월세의 집은 살아남죠. 전세 들어가니 전세금 떼이죠. 그리고 내가 늘상 주장하는 거지만 그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 오르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세 융자를 많이 해주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 전세 융자를 많이 해주니까 당연히 집을 안 사고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전세가 올라가게 되고, 전세 융자를 많이 해주면 집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리로 얼마든지 집값을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국민이 속는 거죠. 저는 언제든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할 건데, 전세금은 집값을 올리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세금을 또 보장해 주는 게 임대주택자 보호법인데, 그 법은 결국은 개인이 진 그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나라가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지켜주지도 않아요. 계속 신문이나 뭐 방송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내앉는 거죠. 전세금 띄면 못 받으면 내앉는 거예요. 지금 연립주택이나 뭐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이 전세금을 띄고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 값이 더 폭락해서, 아니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세 주인이 나가려고 했을 때 주인이 돈을 못 물어주잖아요. 그럼 돈을 못 물어줘서 전세금을 만약에 못 돌려주게 되면은 심각한 거예요.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시장은 전세금을 융자 안 해주고 임대차 주택법을 보호 안 해주면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선다. 왜냐하면 집은 사냐 파느냐 아니면 월세냐 딱 두 가지예요. 나머지 시장은 없는 시장이에요. 원래 없던 게 생겨가지고 계속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자연스럽게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은 돈 좀 있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집을 다 월세로 주고 바다를 보며 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은 서울의 집값이 비싸니까 경기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 거래되고 있는 그
수치라든가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집을 증여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15억짜리 집인데 어느 날 10억으로 내려갔어요. 이때 증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집을 증여해 줄 때 지금 집값이 폭락했을 때 거래한 것처럼 넘겨주는 거죠. 상속세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한 30% 내렸으니까 이때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종부세 줄이는데 부부끼리 뭐 9억 원을 공동 명의하면 더 봐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결국은 상속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세금을 빠져나가는 도사기 때문에 정부보다 국민이 더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모든 사람이 다 박사예요. 뭐 모르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뜨니까 지금은 전문가도 사실은 뭐 큰 할 얘기는 없지만 저는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나라가 망해도 송도나 해운대나 강원도 양양이나 속초는 반드시 뜬다. 그래서 서울의 수도권에 집을 버리고 뷰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이고 지금 제 주변에서 보면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월세나 전세를 놓고 아니 전세는 아니에요. 월세를 놓고 서울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 중간에 양양 같은 그 도시가 엄청 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구를 주는 거를 쭉 그 지도를 보면은 서울 경기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폭락.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냥 아파트 30평짜리가 원가가 얼마냐? 한 5억 집이 정상이에요. 아파트가 땅이 10평이니까 30평짜리가 1억이고요. 공사비가 1,000만 원이니까 3억이고 4억이 정상인데 누군가 마진을 붙이면 5억이죠. 5억짜리가 넘어가는 집은 다 거품이에요. 이것으로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은 지금 종부세 때문에 한창 이슈인데 다들 뭐 종부세 관련해서 투자나 또는 뭐 시장 영향 얘기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종부세 한때 세금 피해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 많잖아요. 뭐 이런 분들 지금 뭐 어떤지 이런 그 뭐 틈새 상품 같은 경우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런 거 관련돼서 좀 얘기 좀 주시겠어요? 네, 지난 정부에서 이제 종부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종부세만 강화된 게 아니죠. 뭐 다른 세금들도 주택 가지신 분들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틈새 상품들이 좀 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던가 뭐 신도시 상가 그리고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 그리고 일반적인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틈새 상품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하셨는데 사실 이거 예견된 거죠. 주택 규제가 풀리면 이런 상품들이 제일 어려워지는 거는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거래가 좀 어려워지고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난감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내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좀 빠져나올 수 있으면은 빠져나오는 게 좋겠죠. 근데 반드시 뭐 이제 모든 뭐 이런 종류의 틈새 상품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지금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뭐 입지나 분양가 이런 것들 고려하셨을 때 또 좋은 상품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투자하면 나중에 좋을 수도 그 괜찮은 상품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좀 짚어드리면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것들은 이게 원래 숙박시설이라서 주택으로 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주택 대체제로 계속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건설사에서 분양을 많이 했고 실제로 분양 광고할 때도 막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남양주 별내역 근처 뭐 그런 데만 보시더라도 이제 그 일군 건설사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똑같은 형태로 오피스텔, 생숙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뭐 이렇게 다 지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생숙이 사실상 주택으로 또 사용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그 피가 굉장히 많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원래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나 이런 걸 이제 부과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도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생숙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계도 기간을 뒀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10월에 끝나는 거죠. 계도 기간이. 그럼 그때까지 이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안 되거나 하신 분들은 숙박업 신고하고 숙박시설로 사용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사실상 주택으로 다 분양을 받으시고 이제 그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임차인을 다 맞춰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택으로 사용이 안 되면 임차인 새롭게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연쇄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지 못해서 또 이번에 전세 사기처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다. 이게 생수기 매년 2012년도에 처음 도입됐는데 매년 한 400동씩 지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또 될 수가 있는 거라서 정부에서도 사실 계도 기간 좀 연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 변경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계도 기간 연장이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런 상품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손해를 보시더라도 나오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게 그 매도가 어려우면은 그 건설사들이 대부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서 이걸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분양계약 해제나 뭐 취소나 이런 것들 고려해 보실 수도 있어요. 허위 광고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에도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 굉장히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요즘에 이제 이거 해제하고 싶다고 많이 오세요, 분양 계약을. 근데 이제 그 마침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즘에 자재값 오르고 해서 공기가 계속 지연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입주 지연이 3개월 정도 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분양 계약 해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분양 계약 해제하고 싶다. 근데 입주 지연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시면은 분양계약 해제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거를 뭐 다른 데 재투자하시거나 했을 때 더 좋은 상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시고 이게 그 종부세 관련해서 조금 유리한 강점을 가진 게 재개발 투자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주택 같은 것들 투자를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시 가격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거죠. 여러 채 갖고 계셔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같은 것들은 그 초과이익 환수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수익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재개발 쪽 투자를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재개발도 지난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 정부에도 이어져 오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공재개발이나 뭐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막 진행되려고 하는 데들은 많은데 실제로 이제 사업 수익성이 좋은 곳들 이런 곳들은 좀 가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초기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것들 도와드리는 일들 하는데 보면은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오는데 진행하려고 하는 곳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때도 당연히 사업 수익성이나 이런 거 분석해보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가리셔가지고 좀 이제 재개발 구역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그 개발이 된다라는 말만 믿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 좀 옥석을 가리는 절차들을 거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뭐 제 주변에도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레미콘 시멘트 값이 비싸도 막 받아가지고 공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공사 늦어지면은 우리 분양 다 해지나. 비싸도 그냥 공기 맞춰야 된다고 지금 난리랍니다. 예. 그리고 뭐 요즘에 아까 하이엔드 상품 얘기하는데 요즘에 가격이 투명해지다 보니까 가격으로 파는 게 한계가 느꼈나 봐요. 그래서 약간의 가치를 부여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핸드폰이 갤럭시보다 아이폰이 비싼데 사실 기능성의 문제는 그렇게 없어도 감성을 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하이엔드 상품도 그렇게 팔긴 하는데 뭐 제 주변에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이엔드 팔지만 그 지하 공사가 하이엔드는 아니잖아. 골조가 하이엔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가치로 파는 거죠. 뭐 특별한 거 아파트하고 별 차이 없는데 브랜드 하나 딱 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예인들 마케팅도 많이들 하시죠. 뭐 예를 들면 누가 하나 샀다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면은 계약은 했다라고 그러는데 중도금 자서했다, 잔금 치렀다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연예인들 항상 계약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들어가서 사는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이지 않나요? 예, 저도 마케팅 하면서 만나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활용들을 하는구나. 뭐 계약금 포르쉐 계약하는데 100만 원 계약금 넣고 뭐 한 2, 3년 동안 안 나와도 뭐 차 샀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너무 요즘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주택들 조금 신중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수요에 대해서도 아까 그 대출 규모가 너무 커지면 수요에 그거 뭐 불나방처럼 뛰어들 필요도 없고 공급 부족 얘기 나와도
런던도 100%가 넘거든요. 한 110% 정도. 뉴욕도 한 110%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 공급이 100%가 넘었는데 그럼 집값이 안정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한 96%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수요, 공급 이거에 보다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주택 경기의 사이클보다도 내 자산의 그 사이클에 맞게 내가 그 돈을 더 버는 사이클이 아닌데 주택 시장의 그 사이클에 맞춰서 나를 하는 것보다 내 자산이나 뭐 돈이 들어가는 뭐 내 생애 주기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 시기 때 그런 것들 주택 구매력이 높아졌을 때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정리를 드리면서 3부 있다가 질문 관련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5분만 쳤다가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행사. 네.